반갑습니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한근입니다. 근본 2020년도 하반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구청 평생학센터에서 중국의 각 동별 역사 그리고 그 외의 어떤 시대별 주요한 역사들을 엮어서 총 14차례에 걸쳐서 펼쳐지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첫 시간은 이제 부산 중구 역사와 문화의 이해 전체 중에서 그 중구 역사 문화 개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역사의 이해를 제1장으로 해서 첫 번째 부산의 지명 유래와 역사 정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지명 유래, 우리가 그냥 부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부자부자 부산을 썼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처럼 가마부자 부산을 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02년 그러니까 조선 태종 2년에 편찬된 태종실록에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부자부자로 부산이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1470년 그러니까 성종 1년 12월 15일자에 기록된 성종실록에 보면은 여기서는 가마부자로 다시 변화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왜 과거의 부자부자에서 지금의 가마부자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과거의 그 소년들이 보실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이 유달실이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산은 그 매립이 된 지역을 빼고 나면 거의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 많은 도시라는 뜻으로 아마 부자부자에 매산자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조선 성종대에 와서 왜 가마부자를 썼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만서도 나오는 이야기에는 그 동국여지 승남 산천조 그러니까 이 성종 12년이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 성남의 산천조에 보면은 부산은 동평연 그러니까 오늘날 단감동 지역이 되겠죠. 이쪽이 중심지에 있으면서 산이 가마골과 같으므로 이렇게 일렀는데 그 아래가 바로 부산포이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부산포의 유래가 된 산이 가마골과 같은 산이 어떤 산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좌천동 정산이 과거에 부산의 그 지명이 유래된 곳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천동의 자성대가 부산의 지명이 유래된 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팔금산 설이 있습니다. 이 좌천동 정산 유래설은 이제 지명 유래가 왜냐하면 정산의 정자가 시루 정자다 보니까 시루는 결국 가마와 연관이 있어서 이것이 아마 정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자료에도 보면은 정산을 부산 고기라고 기록도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선 후기에 이 부산을 들렀던 많은 시인 묵객들의 쓴 글들을 보면은 좌천동과 범일동이죠. 지금은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자성대라 부르는 산자락이 마치 가마솥을 엎어놓은 형상과 같아서 여기를 부산이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들이 나오면서 옛 시에도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좌천동 정산보다는 범일동 자성대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팔금산이라는 이제 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마부자를 한자를 파자를 하면은 8팔자에 쇠금자에 매산자로 석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팔금산이라고 불렸던 지명을 이것을 지명이 석자니까 부르기가 힘드니까 두 자로 줄인 것이 아마 가마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왜 팔금산이냐? 주역에 보면은 팔금산은 난리가 나도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런 이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정산과 부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조선 후기에 그려진 동래부사 접외사도라는 이 10폭짜리 병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은 동래부사가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행차를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기되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리고 진주박물관 그리고 다른 한 곳 이래서 적점이 있는데 그림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끝에
동래 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산포를 거쳐서 나중에 지금의 초량해안을 거치고 그리고 영성고개를 넘어서 이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초량객사에서 사시를 맡고 그다음에 영성고개를 넘어서 마지막에 대청동 연양대청까지 오는 이런 이제 행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동래읍성이 아주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문과 서문과 북문이 있고 사이사이에 앞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온천천이 흐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그림 지도에 나타난 것, 뭐 지금의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양, 즉 그러니까 서울의 거의 축소판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도시 재회를 동래부에 도시 계획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세변교를 건너서 동래부사가 옵니다. 오면은 이제 여기서 연제구와 그 서면 지역들은 거의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게 소개할 만한 명소들이 없어서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이 이 자성대, 즉 부산포가 되고요. 부산진이 되는 거죠. 부산진이 되고 여기에 지금 흘러내려오는 물은 동천하구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영가대가 있고 영가대 앞에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조성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했죠. 군선들을 정박할 수 있는 인공 항구를 만든 이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사 행렬 뒤로 따르는 사람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사가 탄 가마가 보이고 이렇게 문관과 무관들이 이제 앞에 이 행렬을 이루면서 맨 앞쪽에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아마 관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먼 길을 온 사신들을 위로 접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동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앞에 청도기가 앞장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자성대가 부산 진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산 진성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전공단 그러니까 동구 자천동에 있는 전공단 뒤쪽으로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금성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정산 전체에 들어갔던 부산 진성은 조선 초기에서 임진왜란까지의 부산 진성이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이듬해 1593년에 이 부산을 점령했던 왜군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부산 진성을 허물고 정산 정상에다가 만든 것이 오늘날 정산 외성이 되고 그리고 자성대 주변에도 자성대 외성 이렇게 해서 동구 지역에는 그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외성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진성을 이야기를 할 때 임진왜란 이전 부산 진성과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진성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단 뒤쪽에 형성되었던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 이전의 부산 진성인데 현재는 성곽의 형태라든지 그 흔적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에 외인들이 성을 허물고 정산 외성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에서 봤을 때 부산포가 지니고 있는 국방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 진성을 회복을 해야 하겠는데 과거의 부산 진성을 다시 쌓고자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 백성들이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여기에 또 성곽을 쌓기 위해서 노역을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준다. 이래서 그럼 있는 것을 고쳐 쓰자 한 것이 자성대에 있던 외성 주변에 성곽을 둘러싸서 만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영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찰사 권반이 안동권 씨였죠. 이분이 이제 부산을 순찰을 오셨다가 이 임진왜란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이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방어가 튼튼한가를 이제 살피러 왔던 거죠. 거기에서 부산 진성의 관리들에게 이 방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여쭤보니까 이 부산 진성이 자리한 곳에 군선을 대놓는 자리가 바로 바다에 그도 남쪽 바다에 면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저쪽 그 동천 하구 쪽으로 피해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걸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진성 옆에다가 이렇게 이 육지를 파서 인공 그 항구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하나의 방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공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육지를 파내다 보니까 여기서 파올린 토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렇게 언덕을 이루니까 이 위에 올라서니까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고 게다가 여기가 이 성 안이 아닌 성 밖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경관을 보기에도 좋았다 싶어서 여기에다 이제 누대를 세우 만든 것이 이제 연가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할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은 겸재정선의 화필과 똑같아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이 그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연대청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청동 광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연대청 혹은 연향대청에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이 먼 백길을 왔을 때 이들의 이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배를 타고 내렸을 때는 하선연, 돌아갈 때는 아쉬움의 정을 표명하기 위해서 상선연을 베풀었다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기들이 이 양쪽의 이 마당에 일본 군사들과 조선 군사들이라고보다 일본에서 온 자신의 일행과 조선의 군인들이 이렇게 시립해 있고 이 마루에는 조선의 이 동래부의 고관들과 일본에서 온 사신들이 앉아 있고 중간에서 이제 관기들이 춤과 기회로 이제 달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 이 산새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산새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그리는 산의 기법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다지 큰 편차는 없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나타나고 먼 산은 이렇게 약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산들이 똑같이 그려지는데 한 군데에 주목할 만한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옆에 이쪽 옆에 있는 산하고 비유를 했을 때 대만에 이렇게 표가 나죠. 그리고 그 옆에 산들도 다른 산과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산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산이 있었던 곳이죠. 아마 이 그림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그렸기 때문에 이 정산 위에 외성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묘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외성 때문에 윗부분에 이렇게 단이 있다고 보지만 그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단들이 이래 있는 것이 다른 산과는 묘사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산이 부산의 옛 지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는 이 산이 마치 시루떡을 쌓은 듯해서 시루정자를 넣어서 정산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부산이라는 지명은 과거 부자부자에서 가마부자로 이어졌다. 현재는 가마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지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부산의 역사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이 지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몇 년도에 어떤 뭐 사건이 있었다, 뭐 어떤 건물은 몇 년쯤 되었다, 어떤 시대는 어떠했다 이런 정도만 배우고 말아요. 근데 어떤 도시든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정신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역사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범어사 창건설화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해의 외인들이 10만 병사를 이끌고 와서 신라를 침략하려고 했다. 대왕이 근심에 쌓여 있는데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의상 스님과 함께 금정산 금샘에 가서 7일 밤낮으로 기도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대왕이 의상 스님과 함께 친히 금샘을 찾아 기도를 하니 땅이 크게 진동하며 부처님과 천왕과 신중 그리고 문수동자 등이 현신하여 동해로 나가 외적들을 격파했다. 대왕이 크게 기뻐하며 의상 스님을 예공대사에 봉하고 금샘 아래 호국사찰을 세웠으니 곧 범어사이다. 이런 범어사 창건서라고 나옵니다. 자,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 신라시대에 창건한 걸로 나오죠. 이 범어사 창건설화에 나타나는 사상 곧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평화사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에 쳐들어온 이 외인들, 외적들과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설화처럼 삼국시대 이래 고려와 조선 그리고 근현대리까지 전쟁이 거의 없었던 평화도시 부산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의 평화정신이 아닌가. 이외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초기죠. 1407년부터 군대개항 때까지 무려 500년 가까이
부산에 외관이 설치되었던, 그러니까 이 외구로서 이 부산 지역과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창궐했던 이 외인들을 평화적 통교자로서 만들었던 이 외관의 정신도 이 평화의 정신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외관이 마지막까지 부산에서 존속했다는 이런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시기 피란 수도였던 점, 그리고 현재 유엔이 지정한 유일한 성지인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의 정신은 이런 화정신, 즉 평화정신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산의 평화정신, 즉 화정신이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면은 이 대외관계 역사정신에서 보면은 성신교린이라는 외관과 관련한, 즉 철학외관의 성신당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설린 우호를 했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철학외관의 성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792년 부산 훈도에 취임한 현도균은 철학외관 인근 역관들의 거처가 낡아 있음을 보고 사제를 들여 개축하고 성신이라는 당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교린의 길은 성신에 있고 지금도 훗날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당에 내려와 교린의 책임자가 된 사람,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관으로 왔던 분이 역관들이 머무는 거처 명칭을 성신, 그러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신뢰로서 이웃과 친한다는, 즉 교린한다는 이런 정신을 담았다. 이것이 이제 초량회관의 이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치가 절경인 곳에 세워졌는데도 경치와 관련된 것은 한 가지도 취하지 않고 성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미노모리 호시오는 현도군의 뜻에 감명하여 일본에 돌아간 뒤 조선과 교류를 하는데 지켜야 할 54가지를 남은 교린재성을 저술해서 스시마 본주에게 보냈다. 자, 조선의 그 훈도였던 현도균이 성신이라는 이 현판을 걸고 성신당이라는 이 역관 거처를 만드니까 일본에서 왔던 역시 같은 훈도죠. 이 역관이었던 아모니모리 호슈는 교린 예의화답에서 교린재성이라는 54가지를 담은 그 조선과 교류에 있어서 54가지를 담은 내용을 교린재성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스시마 본주에서, 즉 대마 본주에게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조선 후기에 외관을 통한 극적인 양국 간의 교류였을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4가지 교린재성 가운데 조항이 이 성신교린이다. 성신이란 실의이고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로서 교류하는 것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신당에 담긴 당호의 뜻이 그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선통신사에서 나타난 설린 우호 정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사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조선시대 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부산에서 이루어진 역사들, 그 가운데 이 외관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조선통신사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관이 존속하고 조선통신사가 오고 가던 이 2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죠. 근대개항때까지는 양국 간의 무력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이 시기의 중세는 각 나라마다 서로 침략하거나 아니면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던 역사가 있지만 한일 관계는 외관과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즉 성신교린과 설린우호 정신으로 이어갔다. 그래서 설린우호 정신의 조선통신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선시대만 살펴보더라도 임진왜란을 제외하면 500여 년간 상대적으로 한일 간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조선 중기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양국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이후에 이 조선통신사를 통해서의 교류, 그리고 그 전령도 임시외관에서 두모포 외관 약 한 70년간 유지됐죠. 그리고 이 초량회관 200여 년간 유지되었던 이런 역사들이 이제 부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부산의 대내 역사 정신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이런 역사 정신이 있으면 대내
그러니까 부산 내부의 역사 정신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이 임진왜란 이후에 동래부의 진병마 절제영과 교린연양 선의사라는, 그러니까 독진대화문을 만들고, 즉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동래부가 독자적으로 이 정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독진을 이제 설진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1626년 인조 4년인 동래부 동원 충신당을 세울 때, 이때 그 동래 독진 대화문을 세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1700년대 즉 숙종 때에, 그리고 이제 1870년 고종 때에 이제 중수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동래부사 청동원의 입구에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이 시가지 이 정비를 하면서 이것이 철거되고 금강공원 내로 옮겨졌다가 2년 전쯤 됐나요? 현재 위치에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1655년 당시만 하더라도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령, 즉 경주진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독립해서 동래 독진이 되었음을 알리는 독진대화문 현판이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양쪽 기둥에 진병마절제영과 교린연향선의사라는 현판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주련의 뜻은 진변의 병마절제사의 영이라는 말과 또한 대일외교의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임진왜란의 뼈아픈 이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즉 조선 후기에 동래부에 이러한 어떤 독자적 군사권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의 역사 정신에서는 이 대내 역사 정신의 진병마 절제영과 교린연양 선의사의 역할을 했다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남녀인후와 서문쇠약이라는, 즉 우리가 흔히 자성대성이라 부르는, 공식적으로 보자면은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진성이죠. 이 성의 서문성곽 양쪽 우주석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남녀인후라는 것은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 국경이라는 뜻이 되고요. 서문쇠약은 이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 꼭 같아. 이것은 적들이 함부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글귀입니다. 자, 앞서 부산의 역사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대외 역사 정신 그리고 대내 역사 정신이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중구의 역사 문화 개관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구의 역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후기 용두산 일원에 설치되었던 초량외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관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조선 속의 일본인 집단 거주지이자 통상을 하던 곳,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외관의 역사 변천을 살펴보려면은 이제 고려말 이후로 조선 초기까지 외구의 노략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조와 태종은 회유책을 써서 이들을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하고자 이제 외인들의 왕래를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1407년에 동래 부산포, 그리고 진해 웅천, 그리고 태종 18년인 1418년에는 울산 연포와 고성 가베량에까지 이 네 곳에 외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만 개항해서 이곳에서 외인들이 정박해서 무역이나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세종 1년에 그 대마도 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대마도에 그 외인들이 그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가던 길에 조선의 서해안에 잠깐 정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이러한 우리로서는 이제 외관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평화의 통교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이 노략질하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외관이 그 교육이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510년에 중종 5년 때에는 또 삼포에 외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외관이 잠깐 또 폐쇄되었다가 임신조약을 맺으면서 1512년에 다시 이제 국교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포, 진해 웅천에 있는 제포만 개방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포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41년에 제포에서 조선의 관병과 외인들 싸움이 일어나면서 제포를 폐쇄하고
다시 외관을 부산포로만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쭉 지나다가 이 1544년에 사량진 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통교가 중단되었다가 이 1547년에 정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포에만 왕래를 하게 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문에 다시 또 약 한 10년간 외관이 이제 폐쇄되었다가 1601년설도 있고 7년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조선과 국교 회복이 되면서 이 도모포회관에 이제 새로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1407년에 부산포회관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폐쇄했다가 그다음에 1601년에 전령도 가회관이 설치되었다가 1607년에 도모포회관이 다시 이전을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678년부터 1872년까지 약 한 200년 가까이 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초량외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도와 도표로서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 외관 병립 시대, 즉 복수외관 시대가 있고 단일외관 시대가 있고 외관이 그러다가 다시 또 복수외관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에서의 단일외관 시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부산포외관 시대, 전령도 임시외관 시대, 그리고 도모포외관 시대, 초량외관 시대가 나눠지고 이제 그 소재지와 그리고 설치 연대 그리고 존속 기간들 이게 어떤 이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없었는지 이렇게 이제 도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의 변천은 부산포외관이 범일동 지역에서 다시 전령도 임시외관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수정시장 일대의 도모포외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량외관에서 이 외관 시대를 종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초량외관 시절에 외관의 흔적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도모포외관 시절에 우리가 흔히 고관입구 혹은 구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도모포외관이 있었던 수정동 일대를 이제 지칭하는 단어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초량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획되었던 도로들이 거의 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대청 육행랑이 있었던 즉 그 옛 미화당 앞에 그러니까 창선 파출소에서 이 용두산 맨션에 이르는 이쪽 그 전체의 이 도로라든지 아니면 구획들이 보면은 초량외관 시절의 삼대청 육행랑과 거의 흡사하게 남아 있고요. 그 외에 연항대청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현재 광일초등학교가 되었고 재판가가 있었던 터는 타워호텔이 그리고 이 개시대청이 있었던 곳은 현재 한일주차장과 그리고 이제 이 24시 편의점이 있는 이 일대 그리고 이제 선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터에 현재는 이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 선창터로 추정되는 담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관 3대청이 자리했던 것은 뭐 현재 전체적인 도로 구획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요가 있었던 이 터에는 이 현재 로얄 호텔 주변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간수가 입구 주변은 현재 그 오랫동안 이 부산 부청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뭐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모텔이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대관과 터는 현재 부산 데파트 뒤쪽 일원에서 광복동 입구에 이르는 곳까지 이렇게 이 초량외관과 관련한 역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구의 역사 문화계관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관의 역사는 조선 후기 그 중구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이 초량외관이 차지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죠. 그러다가 건대개항 1876년에 건대개항이 되면서 부산의 중심이 이 중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일제는 이 부산항을 끝없이 개발을 하게 돼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은 배산 임수용 지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거의 일반 오천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지만 이곳이 외관이 조성되면서 일본인이 드나드는 이제 창구의 역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이제 어업촌이기도 하지만서도 대일 외교의 어떤 무역항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 왔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이제 근대 개항이 되면서 부산항이 이 첫 개항장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과 북쪽과 서쪽이 산이 막아주고 남쪽은 영도가 막아주는 이런 항만으로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산의 임수형이다 보니까 항만 배후 부지 확보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부분 보면은 산이 바다의 인면에 있는 이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는 1902년부터 끝없이 부산항을 매축을 한 것이 해방 직전까지 매축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보자면은 1887년에서 88년 사이 이때는 그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 세관장이 그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부산 데파트가 있는 그 일대를 약간 매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세관 선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공사는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02년부터 시작해서 1909년까지 제1차와 2차에 나눠서 실시한 북빈 매축 공사 이후에 세관 설비 및 어항공사 그리고 쌍산 착평공사, 부산항 해륙 연락설비공사, 남항매축공사, 게다가 영도 대풍포공사, 그리고 부산진 매축공사, 적기만 매축공사, 그리고 중앙부두에서 3부두, 4부두에 이르는 이런 매축공사가 1936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이렇게 시행된 것이 부산항의 매축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해방 뒤에도 많은 매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이제 부산항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지만 대부분 큰 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서 매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도로 보면은 초량 외관 시절의 선류장은 이렇게 이제 초량 외관도에 나타난 선류장을 보면은 이 방파제가 직계발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요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부두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나는데 요 부두가 조성되어 있는 자리가 현재 부산 데파트 뒤쪽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었던 것이 이제 해관부지 매축 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87년부터 88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부산 해관이 원래 근대 개항이 되면서 두모포 해관에서 수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한일 수호 조규의 조항을 핑계 삼아서 수세를 철폐를 하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몇 개월 채 되지 않아서 두모포 해관의 수세는 중단이 됩니다. 이후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나라와도 수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러시아 등과 함께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이 의지가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청나라의 당시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이다 보니까 청나라의 이 지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883년 6월에 제조선국 일본 인민통상장정이 이제 체결됨으로써 83년 10월 3일 인천 원산과 더불어서 이 해관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항은 부산항이 먼저 되었지만 해관 개설은 인천 원산과 함께 83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부산의 항만 시설로는 일본 정관거리지 동쪽 용미산, 지금 이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 예전에 부산시청이 있던 자리에 용미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에 약간의 선류장, 조금 전에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직계발처럼 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조그만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약 한 700평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부산세관의 설비와 규모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던 중에 이제 청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해관장 하문덕, 즉 로버트 하트의 그 조언에 의해서 해관부지 매립 허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그 평수가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1000평 미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꾼들로서 공사 1887년에 착공해서 88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해관 잔교,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어떤 장교 부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세 창고까지 세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진들을 보면은 이 해관 공사 전 모습과 해관 공사 이후에 이렇게 창고가 나타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서 세관들이 이렇게 부산항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부산항 북빈, 즉 북항 매축공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 부산역 그리고 부산 우체국, 뭐 세관부지 뭐 이 일대는 다 매립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제는 이 당시에 부산항과의 어떤 교역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항만 설비를 더욱더 이제 크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공사 1, 2기로 나눠진 것이 1902년 7월 착공해서 5년 12월까지 한 것이 1기 공사. 그 다음에 1907년 4년부터 1909년 그 8월에 이르는 동안 이 매축 2기 공사입니다. 그래서 1, 2기까지 전체가 8,747평을 매축했다고 1기에서 하고 2기 공사에서는 포함해서는 41,374평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옛 학교들 규모가 보통 3,000평 정도 규모를 보자면은 41,300평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4개쯤 들어갈 정도 규모니까, 이때 이 북항 1, 2기 매축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1903년에 한창 북항 매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1907년에 발행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매축이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세관 설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1887년에서 88년 사이에 세관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세관을 1, 2기에 걸친 북항 매축 공사 옆쪽으로 옮기는, 지금의 부산 세관이 있는 자리로 이 세관을 다시 설비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그 북빈 매축 1, 2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 시작해서 1910년까지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서 일부는 191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1912년까지 진행된 것은 제1장교부두, 지금 오늘날 그 일부두 자리에 있었던 장교부두까지가 1912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때 매축이 약 한 10,000여 평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장교에는 3,000톤에서 4,000톤에 이르는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을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관 설비뿐만 아니라 이 어항 정비 공사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산물 경매장, 하역장, 그리고 소금 저장고와 그리고 염장고, 그리고 뭐 건어물 창고까지도 건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진으로 지도로 보자면은 어항정비공사 부분과 세관설비공사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재 여기서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 1887년에서 88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해관공사였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이 북항 1, 2기 매축공사, 그리고 하늘색 공사가 세관설비와 어항정비공사, 이렇게 마침으로써 어느 정도 부산항이 무역항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쌍산 착평공사입니다. 쌍산은 두 산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대청로에서 이 영주 상거리, 그러니까 영주터널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영국 영사관산과 해관산이라 불렸던 영선산, 이 두 산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두산 주변에 일부 전관거리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은 이 쌍산 해면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 난 영선 고갯길을 통해서 이 동구 지역이나 동네로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세관설비공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리 부산항을 제대로 만들어 놔도 남북으로의 어떤 통로가 확보되지 아니하면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해관설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1909년 5월부터 시작해서 1912년까지 쌍산이라 불렸던 이 두 산을 깎아내어서 여기서 나온 토석으로 중앙동에서 초량에 이르기까지 해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쌍산착평공사 이후에 이 부산은 남과 북이 완전히 교통 통로로서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쌍산이 있었던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부산이 도시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 쌍산착평공사 이면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905년에 경부선 철로가 개통이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상산 때문에 일본인들 거류지까지 철로가 오지 못하고 당시 부산의 경부선역은 초량역, 즉 지금의 지하철 초량역이 있는 정발장군 동상이 있는 일대의 초량역을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영성고개를 넘어서 정관거리지로 오는 이런 불편을 겪게 되었고, 그해 9월 달에는 관부연락선이 또한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부연락선 역시도 이쪽에 임시로 마련한 장교에서 내려서 다시 영성고개를 통해서 초량역으로 가야만이 서울을 가는 경부선을 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편을 없애고자 해서 1907년경에 초량역에서 이 세관설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중앙동까지 그 해안철로를 놓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다시 또 상산착평공사가 진행되면서 평지가 이제 확보가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관설비공사 그리고 상산착평공사 그 경부선 해안철로 이것이 이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동시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그 부산항 매축공사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련의 매축공사 과정에서 이 경부선 철로와 그리고 1905년부터였죠. 철로와 그리고 이제 관부연락선이 취항하게 되면서 부산항의 물동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당시 부산의 일본인들은 이 일부두 장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산항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1장교부두가 완공되어 갈 무렵인 1910년에 제2장교부두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시로서는 해륙연락설비공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는 설비를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1911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 해륙연락설비공사를 해서 이 1917년도에 제2부두라고 불리는 장교부두가 완공이 되고 이 2년 동안 또 육상 부분을 정비를 해서 1919년에 제2부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910년에 1부두가 완공되고 12년에 그 1부두 이제 육상 설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2부두가 완공되고 19년에 2부두 육상 설비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물론 이제 경부선과 관부연락선의 연계 그리고 이제 수출입 물동량의 화물 연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일본은 한반도의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만주와 중국을 다시금 식민지화한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물동량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두설비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공장 입지가 또한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생산 설비를 갖추는 이런 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대개항 이후에는 영도를 배후 공업단지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영도에 평지에 한계가 있고 계속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공장 입지가 부족했던 거죠. 게다가 영도의 경우에는 이 화물 수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부두설비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두설비공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부두와 연계한 이러한 어떤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진 매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진 매축공사는 이곳에 혹시 1기와 2기, 뭐 어떤 기록에는 3기까지로 나누어서 적기만 매축공사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수정동과 자천동 해안지역 일부를 매립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기 공사가 13년부터 17년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기 공사가 다시 이 시작점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26년 11월에 그 착공을 해가지고 아마 32년쯤에 이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산항 부두 일원과 이 매축지 마을 일대가 다 이때에 그 매립공사를 마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부산진 매축공사에 이어서 일제는 영도에 다시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영도가 공업 입지로서 굉장히 이제 그 활발한 어떤 이 화랑을 누리게 되니까
이 당시 조선업들이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영도 지역은 이 조선업이 뭐 대평동을 중심으로 오늘날 깜깜이 마을이라 불리우는 대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이 크게 활성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조선업 이전의 영도에는 장류 공장이라든지 이 소금을 만드는 즉 제제염이죠. 천일염을 가져와서 다시 가공해서 꽃소금을 만드는 이 제제염 공장이 무려 10곳이나 생길 정도로까지 나고 많은 장류 공장들 그 외에 코커스 공장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대평동 일대를 조선소 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영도 대평포 매립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가 1916년부터 26년간 약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 공사는 크게 따지면은 한 4가지 과정, 세분하면 한 7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평포 매립을 해서 즉 오늘날 대평동 일원의 이 조선소 부지가 만들어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목을 한 것이 이 북항 지역이 무역항으로서 이제 성장해 가니까 북항 한쪽 귀퉁이에 있는 어항, 즉 어업항 자체가 규모가 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항을 어업 전용항, 북항을 무역 전용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항매축공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93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자갈치라 불리우던 곳을 매립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즉 영도대교에서 보수천 하구까지 1기, 보수천 하구에서 남부민동 지금 공동구시장 조금 못 미친 곳까지 2기로 나누어서 이 1934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도에다가 이제 제가 표기를 한 것이 보면은 파란색 선이 이 옛 해안선이 되고 나머지가 다 매립이 된 곳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32년에 완공된 1기 매축공사에는 약 44,860평 이렇게 나타나고요. 2기 공사에서는 약 34,000평이 매립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1936년에는 이 지금 현재 중앙부두와 2부두와 3부두 사이 중앙부두와 3부두, 4부두 매축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부산항을 세계적으로 항구로 만들고 물동량이 늘어나는 이런 면들을 이제 감안됐지만 36년이라는 시기를 보면은 남항매축공사가 끝났던 그 큰 공사를 했던 이 장비와 시설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진 2기 매축공사에서도 이 시기는 막 끝난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고 게다가 중일전쟁 이후에 이 만주와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침략적 어떤 이 제국적인 어떤 이 야욕 속에서 부산항을 더욱더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서 교두보로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36년부터 시작해서 해방 직전까지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뭐 전기를 불편 없이 쓰지만 군대 개항 이후에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기가 도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기는 단순히 이제 불을 밝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력 자원까지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근대화 진행에는 이 전기만한 것이 없었죠. 부산의 전기 역사는 1901년 그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 1901년 9월 12일 날 부산 전등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즉 물을 끓여서 이제 전기로 아마 터빈을 돌리는 이런 시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산 전등 주식회사가 1901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902년에 광복동에 이 가로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광복동의 가로등이 1902년에 켜졌다는 것은 서울은 물론 이제 이 광복동보다 먼저 가로등이 켜졌지만서도 종로 일대에 그 전등 일종의 시험용 전등이었고 상업적 어떤 시설로서의 가로등은 이 부산 광복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진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1800년대 후반, 즉 1897년에 이 광무 원년이 되죠.
이때 일제는 우리나라의 전차 도입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전에 미국인 몰리서가 이제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어내면서 전차와 관련한 그 이 철도를 이제 경전철로 경편철도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것을 일본인들이 이제 미국인들이 먼저 독점하는 것을 가로채고는 일본인 4명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 경편 궤도 주식회사라고 만들어집니다. 지금처럼 이제 궤도가 넓은 것이 아니라 과거 수인선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협계 열차와 같은 아주 작은 궤도였죠. 이 궤도 부설권을 이제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에서 동래까지 이 경편 철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전차의 운행의 어떤 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산진에서 이 동래라고 표현한 것 가운데서 이 부산진은 지금의 부산진역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교통부라고 부르는 범곡 로타리 그 옆에, 그러니까 현재 그 현대백화점 바로 뒤편에 그쪽에 이제 부산진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부선 철도 부산진역도 그곳에 있었고 여기에 전차 부산역도 그 옆에 나란히 만들어서 동래까지 운행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909년에 부산진 동래부간 경편 궤도 운수 개시를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11월 달에 궤도공사가 준공되고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909년 1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동래 남문에서 온천장까지 궤도를 또 연장을 해서 가게 됩니다. 이 경편철도는 폭이 76cm 정도의 협계 열차였다가 협계인데다가 이제 굉장히 선로가 그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덜컹거리는, 그러니까 철로와 철로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덜컹거리는 이런 뭐 흔히들 말하는 장난감 같은 이런 뭐 열차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경편궤도를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부산의 이쪽 그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진역이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범내골 일대와 동래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편 궤도는 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즉 먹고 살기 바빴던 조선인들로서는 열차를 타고 온천장까지 온천역을 다닐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되었거니와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도 한창 자기네들도 뭐 이 부산을 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새로운 식민지를 꿈꾸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흥이나 뭐 이런 어떤 요가 운행들이 활발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1911년에 부산 경편궤도 주식회사를 조선 와사 주식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 와사 주식회사는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01년에 이 용미산, 즉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에 설립되었던 부산 전등주식회사의 발전적인 회사로서 조선 와사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전등주식회사는 석유를 떼어서 이 전기를 발전시켰다면 와사주식회사는 가스를 떼서 그 전기를 만들던,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즘 말로 하자면 좀 환경적이고 좀 첨단 시설을 뗐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엄청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경편궤도 주식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진에서 동래 온천장까지 가던 노선에서 부산진에서 일본인들 거류지가 있는 이 현 부산 우체국 뒤편까지 이 궤도를 연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는 이 1915년 10월에 선로를 전철화로 만듭니다. 이미 조선 와사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풍부한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산진역에서 초량을 거쳐서 부산 우편국, 당시 부산 우편국은 현재 부산 우체국 바로 뒷블럭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전차 운행을 개시를 한 것이 1915년 10월입니다. 이후로 이 전차는 본격적으로 대청로선 그리고 뭐 그 전차 궤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 결국에는 이제 광복동 노선까지도 가게 되고 나중에 해방 직후에 직전에는 이 광복동 노선이 사라지고 지금 남포동 구덕로가 되죠. 남포동으로 전차를 가는 것을 하는데 이 전차 운행의 이 연장, 그러니까 선로를 연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부산의 변천하고
상당히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 전차 운행은 1909년부터 시작되어서 1915년에는 본격적인 전차 시대가 열려서 60년대에 전차가 마지막 운행되기까지, 즉 68년 5월 20일에 궤도 사업이 폐기되기까지 부산의 획기적인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대 개항이 되었지만 초기에 물류 수송, 즉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많은 물자들은 낙동강 수운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바다는 태풍이나 풍랑 이런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고 선박의 규모도 어느 정도 컸어야 됐지만 낙동강 수운은 그 장마 때 외에는 이 홍수의 영향만 피하면은 거의 그 사계절 운항이 가능했던 이런 이제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 하단에서 생산된 소금을 싣고는 구포장에서 운항에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안동 계목나루까지 올라갑니다. 안동 계목나루에 내려진 물건들은 다시 문경세제를 넘어서 단양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단양에서는 다시 남한강을 타고는 이 마포나루까지 가는 이런 이제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제가 이 땅에 이제 그 식민지화하면서 맨 먼저 만든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철도였죠. 경인철도가 부설되고 난 뒤에 이들은 물류 수송에 대한 혁신적인, 혁명적인 것들을 이제 이미 깨닫게 되었죠. 그러다가 1901년에 경부철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이 되는데 이 경부선 개통이 생각보다 빨리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결한 부분도 있지만 일제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으킨 러일 전쟁 때에 그 이 철로로 수송을 경험을 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철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이 깨닫고 1905년 1월 1일 마침내 부산 초량역에서 서울까지 이 경부철도가 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부산 지역에는 당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쌍산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이 일본인들 정관거류지인 용두산 일원 인근까지 철로를 빼지 못하고 당시에는 이제 초량역까지 이 운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1907년경에 해안철도를 부설하고 1908년에 지금 중앙동 교보생명이 있는 자리 일대에다가 부산 임시가역을 만들고 여기서 이 해안철도를 거쳐서 초량역을 거쳐서 이 서울로 가는 경부철도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또 어떤 게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관 설비 공사를 하면서 1부두 장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부두 장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12년에 부두 옥상 부분들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관부 연락선이 그전에는 지금 연안여객 터미널 자리, 즉 항만공사가 자리하고 있죠. 그 자리에 임시장교에서 다니던 관부 연락선이 제1부두 장교로 오게 되고 1910년 되면은 이 부산역이 또 완공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또 쌍산척평공사화가 진행이 되면서 철로도 어느 정도 내륙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해안철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일년 때문에 부산역에서 다시 장교역까지 이 철로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래 되면 1913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장교 부두에서 바로 내리면은 장교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역을 거쳐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이후에는 거기에서 또 다시 만주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내륙 교통 수단의 혁신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 경부철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부철로를 연표로 쭉 살펴보면은 1898년에 그 한일 원래는 이들은 그랬습니다. 한일 양국 공동 경영이라는 조건 아래서 경부철도 합동 조약을 이제 체결하고는 이 경부철도 부설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1901년에 1년 8월 달에는 영등포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이제 9월 달에는 부산 초량에서 기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 11월 10일 날 경부철도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한 이후에는 시험 운행을 몇 번 했겠죠. 그러다가 1905년 1월 1일부터 초량역에서
영업 개시를 하면서 이 사실 공사 기간 3년 3개월 만에 영등포와 초량을 잇는 연장 444.5km의 어떤 이 경부철도를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통식은 부산은 1905년 5월 1일에 하게 됩니다. 왜? 이 개통이 되었던 시기는 1월 1일 워낙 추운 날씨니까 날씨가 따뜻한 5월 달로 연기를 해서 개통식을 했고, 서울은 5월 25일 날 남대문역에서 개통식 행사를 가장 크게 했다고 합니다. 이 개통될 때 부산 서울 간 열차 운행은 무려 30시간이 소요가 되었대요. 그렇지만 그 전에 걸어서는 보름 남짓, 말을 타고도 일주일에 절을 남짓 가던 이 거리를 불과 하루 반 만에 갔던 것이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한꺼번에 대량의 물건을 수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내륙 수송의 그 혁신을 일으켰던 것이 경부철도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초량에서 중앙동으로 해안철로를 개설한 것, 그리고 이제 8년에 중앙동에 부산 임시 역사를 설치한 것, 그리고 9년에 순종 황제께서 남행 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아마 1910년 한일 병탄을 앞두고 황제로 하여금 그들이 이룩한 조선을 아마 구경을 시키면서 이 조선의 황제를 자기네들이 잘 보호한다는 이러한 명목하에 아마 국민 안심적인 어떤 이런 어떤 제스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때에 황제께서 궁정열차를 타고 남행을 순시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역사 속에서 2004년 4월 1일 KTX가 운행이 개시가 됐습니다. 이 경부철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차 운행 역사는 이 따로의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건대개항 이후에 일본은 부산을 대륙 침략의 어떤 거점으로서 가장 좋은 도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거쳐서 북한 지역을 건너서 이제 만주로 가는 이런 교통 요지로서 부산을 이제 택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경부철도 모든 구간이 완공된 1905년 1월 이후에는 대륙 침략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왜? 이미 경부철도를 부설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개통된 철을 통해서 러일 전쟁 때 막대한 병력과 군수물자들을 수송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경부선 철도 부설을 이제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최단 거리에 있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즉 여기를 이제 부관 항로를 또 개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부관 항로를 정기 항로화로 하면서 일본인들의 대륙 진출을 이제 촉발을 하게 됩니다. 즉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인 어업 이민, 그리고 1910년부터 시작된 이 일본인 농업 이민들,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1910년대 초에 시작되었던 조선 토지 조사도 병행이 됐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일본 자본주의 상품들을 소비 시장으로 조선을 인식하는 한편, 조선의 많은 물자들을 어떤 수탈하기 위한 운송 수단으로서 항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부 연락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관부 연락선이 취향되기 전에는 일본 우선, 그러니까 우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판상선과 같은 어떤 이런 대형 선사가 조선의 이제 전기선 항로를 개설하고는 있었지만,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화물 전용선 아니면 우편선이었지 인력을 보내는 어떤 정식적인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일본의 근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가는 과정에서 일본도 농촌 사회가 붕괴가 되져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붕괴된 농어민들을 조선의 어떤 식민지로 다시 이민을 보내오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는 이것을 이제 관부 연락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1905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불과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관부 연락선 승객은 조선인은 거의 없고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관부 연락선 항로 개설자는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산양철도 주식회사가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는 것을 했지만 1910년에는 한일 병탄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제권이라든지 정치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10년 이전이다 보니까 한일 병탄 이전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항로를 만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산양철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관부연락선을 운행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한일 병탄 이후에는 산양철도를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즉 산양철도가 산양기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관부연락선을 운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05년 9월 5일 체결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츠모트 강화조약에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절대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가스라 테프트 회담 1905년에 있었지만 특히 여기서 일본과 미국 간에 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 점령하는 것을 묵인을 하는 이런 이제 조약이었죠. 이때 이후에 이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절대권을 보장받게 되니까 개인 기업이 이제 산양기선회사라는 운영의 주체권을 이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산양철도와 부대 사업을 일본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 11월부터는 산양기선회사를 일본 철도청 물수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러면서 이제 관부연락선과 그 항로가 일본 철도청 히로시마 철도국에서 운영을 해온 나중에는 결국 일본 국영 항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05년 9월 11일 첫 취항을 한 일기환 그리고 2차선 대마환을 시발로 해서 이후 40년간 5차례에 걸쳐서 화객선 11척 그리고 화물전용선 2척을 건조해서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객선은 화물과 여객을 같이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물전용선은 순수한 화물만 움직이는 이런 선박을 하는데 특히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특수한 시기에는 임시 운항까지도 하면서 활발하게 운행을 했던 관부연락선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중구의 역사는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동네 중심으로 된 향촌 사회였던 것이 근대 개항이 되면서 부산포가 개항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포는 과거 지금 동구의 좌천동이 부산포였지만서도 명칭은 부산포지만 사실 부산의 역할은 이 중구의 광복동이 있고 즉 지금 현재 부산대 아파트 뒤쪽에 있었던 부산항 초기죠.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북한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일대까지가 부산의 중심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산이 이제 일본 정관거류지가 이제 중구 지역에 마련이 되고 과거 이제 동네 중심의 부산이 중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중구가 부산의 무역과 상업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변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최초라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중구의 이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중구의 역사 문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우체국. 자, 우편 업무와 관련해서는 1876년에 근대 개항이 되면서 우편 업무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왜? 조선에 왔던 즉 부산에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과의 소식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정기 우편선도 생겨나게 되는데 어쨌든 일본 우편국 사무소가 옛 초량회관 관수가가 근대 개항이 되면서 일본 관리관청이 되는데 이곳에 제일 먼저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역사가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1876년에 근대 개항이 되고 약관 체결이 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일본인 의관이 해군성에서 부산에 파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동광동 옛 초량회관 일대관옥 자리에 관립재생병원이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부산 호텔에서 우리은행 사익골목 어귀에 있는 한일주차장 일대가 됩니다. 이 관립재생병원이 개설이 되고 그 이듬해 2월 11일에 개업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서양의학병원인 일본 관립재생의원이 일본 외무성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 정관거리지에 세워졌다.
이것은 그 서울의 이 서양의학병원보다도 부산이 훨씬 8년이나 앞서는 즉 서울재중원보다도 8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부산재생병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서양 건축물은 언제 도입이 되었는가? 초량 외관의 관수가가 근대개항이 되면서 일본 관리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관리관청을 1879년에 신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건물은 최초의 화양식, 그러니까 즉 화는 일본이고 양은 서양이고 일본풍을 가미한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905년 4월에 부산 상품진열관이 생겨납니다. 이 상품진열관은 부산 최초의 그 벽돌식 건물로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옛 미화당 맞은편 세부산타운 자리에 세워진 것이 부산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1880년에 보수천 상류에서 그 죽관 즉 대나무관을 연결해서 광복동까지 온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기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 대나무관은 그 목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1894년 6월 달에 현 광일초등학교 옆에 최초의 근대식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관을 묻은 곳이 보수천에서 광복동까지, 그리고 최소의 상수도 그 시설을 한 곳은 광일초등학교 앞 현재 포세이돈 빌라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대학교 부분, 과거 서당식 교육에서 근대 학교가 된 것은 1895년 영주동 복례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0m 정도 떨어진 영주동 640번지 일대에 부산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개성학교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1895년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 96년 3월 달에 첫 개교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1912년에 복례초등학교가 떨어져 나가고 부산상업학교가 되었다가 1924년경에 서면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지금 단감동으로 간 개성학교의 전신이 되겠죠. 그 유치원의 경우에는 1897년 3월 달에 최초의 유치원이 이제 사립유치원이 중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장소는 현 대각사 바로 옆쪽이었던 것이 나중에 이 유치원이 그 설립되고 불과 2개월 20여일 만에 동본원사 부산별원 지금의 대각사 자리로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부산 최초의 사립유치원도 중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소방서의 경우에는 1897년 10월 달에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그 자체 일본인 정관 거류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만든 부산 소방조가 발족이 됩니다. 이 부산 소방조가 나중에 중부 소방서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 부산 소방서의 기원이 됩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1901년 10월 달에 그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모임인 일본 홍도회에서 이 현재 동주여자고등학교 자리에다가 부산 도서구락부를 개관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제 서적을 일부 배치했다가 나중에 이 용두산 공원, 그러니까 지금 용산 에스컬레이터 끝지점쯤에 오른쪽에 있는 그 체육센터 자리에 이 부산 도서관을 이전하고 이 도서관이 나중에 부산 부립도서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1901년에 부산 전등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부산의 최초의 발전소가 되고 이러다가 1910년에 조선 와사주식회사가 현 서구청 옆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와 그리고 한전 있는 이 일대에 조선 와사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스 전기가 공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등의 경우에는 이제 전등주식회사가 1901년에 만들어지고 1902년에 광복동에 최초로 켠 것이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극장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1903년으로 봤습니다만 최근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1901년에 광복동에 극장 송정자와 그리고 행좌가 설립되면서 부산의 최초의 극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가운데서도 그전에는 가복기조의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극장이었다면은 영화관으로서, 즉 소리가 나는 필름이 돌아가는 최초의 영화관으로서는 행좌가 그 1914년에 그 옛 건물을 헐고 행관을 만듭니다. 현대식 건축물을 만들죠. 이 행관에서 이 부산의 최초의 그 극장으로 유성 영화관으로 15년에 신축을 하면서 14년에 행자를 헐고 15년에 신축을 함으로써 최초의 유성 영화관이 됩니다. 자, 기상관측소의 경우에는 1904년 3월 달에 신창동 지금 국제시장에 있는 한 민가를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1905년 4월 달에 보수동 61번지에 부산 축구소를 개설을 합니다. 축구소가 개설된 것이 1904년인 이유는 일제가 전쟁에서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일 전쟁 시기에 부산에 이렇게 이제 축구소를 기상관측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상관측소가 나중에 부산지방기상청의 효시가 됩니다. 자, 과거 시장은 대부분 5일장, 7일장, 10일장 이런 상태였는데 상설시장이 맨 처음 개설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부산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 사거리에서 보수동 책방골목에 이르는 이 일대에 과거에 사거리 시장이라고 조선인이 운영하던 그 외국인들로서는 이제 아침 시장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조시처럼 아침에만 장을 열던 시장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아침에 잠깐 장을 보는 것만으로 불편하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동 출자를 해서 소위 그 일한 공동시장을 1910년에 만듭니다. 이 시장이 5일장 형태가 아닌 매일 시장이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열리고 이 시장이 1914년에 부산부가 만들어지면서 1915년에서는 부영시장으로, 즉 부산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평정 공설시장이 되는, 그래서 부평시장은 세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 상설시장, 두 번째는 최초의 공설시장, 세 번째는 이 2013년경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 그 현대식 야시장의 원조가 되는 이런 세 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야시장 부분은 1953년 10월 달에 신창동이가 상가를 중심으로, 즉 오늘날 국제시장 일대에 야간에 불을 켜놓고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즉 피란 수도였던 시기에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왜? 그전에는 많은 피란민들이 국제시장 내지는 정부기관에서도 국제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돌아가고 나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던 많은 기업들도 정부를 따라서 이제는 안심이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시장 매출이 반토막이 나니까 그나마 야시장이라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최초의 야시장을 53년 10월 달에 개설을 하는데 이 시장이 나중에 광복로까지 연기가 되면서 광복로 야시장도 운영이 되게 됩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때에 이 야시장이 이 가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폐쇄를 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야시장의 명성을 잊지를 못하고 이 야시장을 개설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침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야시장 개설을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야시장으로서 가장 활발한 곳 중에 하나가 부평 깡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원은 1916년에 조성된 용두산 공원이 우리나라 부산의 최초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부산에 있던 부산 정관거류지 일본인들이 부산부에 그 협조를 얻어서 1915년에 일본 정원주식회사에 공원 설계를 맡기고 마침내 1916년에 일반 시민공원으로서 용두산 공원이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영화 제작소가 어딘가 궁금하실 겁니다. 최초 영화 제작소도 바로 중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구청 뒤에 동광동 5가 20번지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에 1924년에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서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불세출의 영화 배우였다는 이주경, 나온규 이런 분들을
명배우들을 배출한 영화사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도계식 교량이 만들어진 것이 1934년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영도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계식 교량이 되고요. 지방방송국은 1935년 9월 21일 날 현재 남성 여자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설립된 한국방송 부산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 부산의 전신이 1935년 9월 달에 부산에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방송국이 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상업방송 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1959년 4월 15일 날 중앙동 4가 29번지에서 소위 부산 MBC 문화방송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민간상업방송으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1937년 중앙동 6가 36번지 현재 롯데백화점 명품관이 있는 일대에 만들어진 이 미나카이 백화점이 부산 지역 최초의 백화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장의 경우에는 물론 일제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유도장이 있었지만 1945년 6월 달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중앙동에 그 최초 유도장인 국사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나중에 국사관은 영도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관현악단의 경우에는 47년에 해방 후 그 최초로 창단되어서 동광초등학교 강당에서 첫 창단 연주회를 한 것이 부산 관현악단이 되고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1951년 4월 10일 그러니까 피란수도 시절 용두산 공원의 옛 도서관 자리 지금 그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에 있는 이 용두산 체육센 시설이 있는 그곳에서 이 국립국악원이 개설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습니다. 자, 사진 촬영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역시 그 부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47년 5월 3일 용두산 공원에서 최초로 사진 촬영 대회가 개최되고 이 촬영 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부산예술사진연구회가 결성이 되었다고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창작 오페라 공연의 최초는 48년 해방 직후 한국전쟁이 전에 그 12월 27일 날 옛 남성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이주홍 선생이 원작을 만드시고 최문술 선생이 작곡한 오페라 호반의 집이 공연이 된 것이 최초의 그 창작 오페라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진전은 57년 광복로 현 ABC마트 자리에 있었던 옛 미화당 백화점에서 김재문 선생이 최초로 개인 사진전을 연 것이 부산 지역 최초의 개인 사진전이 되고요. 관현악단의 경우에는 47년 해방 후 최초로 창단이 되어서 동광초등학교 강당에서 창단 공연을 한 부산 관현악단이 있었고 영화상은 1958년 3월 27일 지금 현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지만 국제영화제 이전에 그 58년 3월 27일 현 중앙동 소라계단 아래에 현재는 동아제일빌딩입니다만은 과거에 여기에 국제극장이 있었어요. 이 극장에서 부산일보사가 주최한 제1회 부일영화상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빵집의 경우에는 59년에 문을 연 중앙동 백구당 빵제과점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그리고 터널은 61년 9월 15일 날 서구와 중구를 잇는 과거 영주터널이었다가 현재 부산터널로 불리우죠. 육지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육지에서 조성된 터널로서는 최초의 터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건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은 동광동의 현재 한성 1918 건물이 1918년에 문을 연 한성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관 건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남포동 6가 72번지 옛 부산극장, 지금도 부산극장이지만 명칭이 약간 바뀌었죠. 그 뒷골목에 위치한 청풍장은 1941년, 그리고 소화장은 1944년에 건립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로서 가장 최초는 69년 12월에 건립된 보수동 보수아파트가 부산 지역의 최초의 아파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의 역사정신에서 중구의 역사와 문화까지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